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주차에서는 통계학 쓰이는 범위나 아니면 통계학이 어떻게 기원됐는지, 그리고 통계학에서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리고, 이런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포 함수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5주차에는 이제 표본 추출 어떻게 샘플링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또 볼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통계로 본 양극화를 케이스 스터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통계학과 관련된 부분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추론 통계학과 추출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런 통계학을 통해서 본 우리가 심슨의 패러독스, 그리고 데이터 자료 구조의 모습들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통계학과 관련된 학문에서 사실 통계학이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많죠. 컴퓨터 과학, 또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선형 대수학, 해석학, 분포론, 수치해선, 확률론.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가장 통계학 데이터 수치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실 내용들, 그래서 회귀분석 부분에 인과관계가 쓰이고, 어떤 요인이 변동을 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실제로 가장 요인이 되는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고 나면 그 원인이 되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변동폭의 중요도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평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한 정책평가 모형까지 영향을 준다. 앞부분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네. 닦으면 고기만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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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과라는 우리가 시험도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서베이 내용들을 조사해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경영이나 기획, 그다음에 분석에 활용하는, 그래서 조사 방법론, 사회 통계 이런 것들을 보는 사회조사 분석가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게 어떤 데이터를 찾느냐,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뽑느냐, 그래서 데이터 샘플링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닝, 우리가 뭐 광산, 왠지 마이닝 그러니까 광산에 가서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게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채취해서 그것을 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비즈니스에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들은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ERP라는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리고 고객관리 시스템 CRM, 그다음에 MES, 그래서 생산관리 시스템,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또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기업 경영,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분포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이터를 체계화돼서 관리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통계학은 지금에 와서 경영에 많이 사용이 됐지만 이제 과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계학의 사인방, 여러분들이 통계학 보시면서 통계 용어의 오리진, 어떤 데서부터 기원이 됐나 이렇게 쭉 보시면, 영국의 그 19세기 산업혁명 때 여러 가지 퍼져 있던 여러 통계적인 수치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대 통계학으로 만들어낸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고 특히나 농업에 많이 썼어요. 농업에 통계학을 어떻게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농업. 네?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학을 썼을까요? 종류별로. 네. 어떻게 썼을까요? 농업에.
무릎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농업 하시니까 너무 요즘은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분이 투자론자가 와서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해야 거기에 스페셜티가 생겨 희소성이 생겨서 직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농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 실제로 여기 농업에서 어떻게 실제 문제를 통계학으로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네 명인데요. 이제 프랜시스 걸튼이라는 사람하고 칼 피어슨이라는 우리가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됐다면 그 칼 피어슨 그리고 윌리엄 고셋이라는 사람하고 로널드 피셔까지 네 명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런 유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샘플링 양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보시면 실제로 이 큰 수 인간 데이터, 유전학에 있는 인간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큰 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 큰 수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내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그런 진을 가졌을 때, 그러한 형질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내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 실제로 그런 분석 결과가 더 accuracy, 그러니까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유전자 분석 결과의 빅데이터하고 그런 경제 사회 문제에서의 빅데이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그런 경제 문제에서도 오늘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 분석을 어떤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교한 통계 분석 방법도 다르고 이제 결과값을 모으기 위한 방법들도 다른데 이제 이 프란시스 골튼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찰스 다윈하고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찰스 다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의 기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우생학의 옹호자, 선택적 결혼으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우월한 유전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게 이런 인류 발전을 위한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상관관계학의 회귀 분석에 굉장한 공헌을 했고 이 우생학이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개량된 형질이 훨씬 더 질병에도 더 인류가 더 안전하게 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전학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골튼이 했던 내용들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뭐 많은 샘플을 가지고 연구한 통계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골튼의 모드라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골튼의 몰드에서는 이 골튼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3,000개의 3,000개의 쇠 공을 이제 떨어뜨려서 12개 레벨, 그러니까 레벨이 12개인 브랜치 패스를 주고 나서 이 브랜치를 빠져나오면 사실 이 브랜치 안에서 두 번의 확률 게임이 있죠.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12번을 거쳐서 이 3,000개의 스틸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제가 먼저 골튼의 박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튼의 보드에서의 제가 이 산술적인 개념은 위에서 볼이 떨어지면 각각의 2분의 1, 2분의 확률로 실제로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패스가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분기 두 번째 레벨에서 분기될 확률은 여긴 4분의 1, 4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는 두 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확률로 우리가 마지막 단계 12번의 레벨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분포가 보여질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튼스 볼드라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 3,000개의 볼을 모은 다음에 이걸 랜덤한 이 숫자대로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패스를 하면 어떠한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패턴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죠. 여기서 우리는 랜덤하게
분명히 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패턴이 보여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from chaos to order. 뭔가 카오스적인 것에서 혼돈 속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오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통계학 책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벨 커브라고 보이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죠.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3,000개를 실제로 어떤 확률 함수에 넣었을 때 우리는 저런 정규 분포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정규 분포 함수가 여러분들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려지면서 보여주는데, 사실 어떻게 그려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프랜시스 골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골튼의 볼드에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골튼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프랜시스 골튼이 실제로 중심 극한의 정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랜덤 프로세스, 우리가 볼을 랜덤하게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평균 안에 모이게 된다.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평균으로 가장 많은 분포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래프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 센트럴 리밋 시어럼, 그러니까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우리가 여기 n이라는 게 1개였을 때, 그리고 n이라는 게 3개였을 때, n이라는 게 10개였을 때, 또 n이 50개였을 때 어때요? n이 많아질수록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네? 네, 센트럴. 중심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확률 실험을 여러 번 할수록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값에 수렴한다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중심 값으로 수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했을 때는 굉장히 랜덤하죠.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 할 때 10개의 표본을 뽑아서 한 거랑 50개의 표본을 한 거랑 200개의 표본을 한 거랑 여러분 어떤 것들을 더 신뢰하세요? 많을수록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번을 랜덤하게 샘플링하면 실제로 중심값에 수렴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목표값에 굉장히 랜덤하게 계속해서 프레셋을 정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오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벨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랜덤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정규적인 분포안에 들게 되고, 그것이 확률 분포,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튼 다음에 이제 이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그 골튼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추정하려고 했던 이런 회귀 분석식을 가지고 상관관계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튼 이후에 피어슨이 함께 이제 상관관계 이론을 이제 완성을 했고, 그 상관관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출산율과 고용률 안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출산율하고 고용률, 여성이 고용이 많이 될수록 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두 변수 간에 얼만큼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사실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플러스 상관관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상관관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도 제가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윌리엄 고셋이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나온 사람. 이제 우리가 골튼의 벨 디스크리션 받고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받고, 그럼 이 윌리엄 고셋이라는 사람을 뭘 했냐? 윌리엄 고셋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표본 품질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기네스 맥주 공장 여러분 가보셨나요? 맥주 공장? 가보셨어요. 기네스 말고 그럼 품질 관리를 맥주 공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셔봐야. 여러분, 그럼 거기 맥주 공장에서 일하면 다들 고주망태가 다 있겠어요. 마셔봐야 하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맥주 공장에서 나온 품질을 관리하고자 그렇게 다 마셔보면 뭘 파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질 관리. 색깔로 본다. 역시 뭔가 센시티브한 답변이셨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품질 관리를 볼 수 있을까요? 맥주의 품질. 그냥 에? 도수를 측정해 본다.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맥주가 잘 품질 관리가 돼서 나오는 맥주만 드셔서 별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품질 관리 맥주 샘플을 마셔본다. 네, 샘플을 어떻게 샘플링 할까요? 예를 들면 캔 맥주가 쭉 나와 있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방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호기심이 생기셨어? 이런 우리가 맥주 공장에서 기네스 맥주 공장의 품질 관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먼저 설명드리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한 이 기네스 그 윌리엄 고셋의 그 업적이라는 것은 적은 관측치로부터 결과를 일반화하는 거. 우리가 맥주 공장에 있는 맥주 다 따서 마셔볼 수 없죠.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하죠.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그걸 가지고 전체 맥주의 품질 관리를 계속 해내야 되죠. 그걸 얼만큼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작은 샘플로도 진짜 모집단 맥주 전체의 퀄리티가 잘 유지되고 있다.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뭐 맥주를 진짜 마셔보면서 품질 관리를 한 건 아니고요. 맥주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보리를 사용하는데, 보리를 재배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어떠한 보리 종류, 어떠한 재배 방식이 맥주 품질을 훨씬 더 높이는가를 계속 테스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도 냈어요. 제가 논문 그 표지를 가져왔는데, 바이오메트리카의 A Probable Error of Means라는 by student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냈어요. 왜 이 사람 윌리엄 고셋이라는 이름을 두고 by student라는 이름을 이렇게 논문을 냈냐? 그때 당시에서는 이렇게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논문 퍼블리케이션 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맥주 공장에서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측지를 가지고 논문을 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주 공장에 있는 시크릿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썼고,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T distribution, T 분포, 우리가 T 분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샘플로 실제로 모집단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 통계학 책에서 여러분들 이제 류근간 통계학 책 보시면 624쪽에 이렇게 T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T 분포표를 보시면, 자 이제 돌려드리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이 T 분포표에 보시면 여기 이쪽 표에는 몇 개의 샘플인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29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0개 미만의 스몰 샘플을 가지고 전체 모수를 예측할 때, 우리가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 많은데 30개 미만만 먹어보고도 그 전체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분포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돌려보시면서 T 분포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메트리카에 나와 있는 이 윌리엄 고셋은 이거 보여드리면 이 스튜던트의 T를 따서 T 테스트라고 불리고, 여러분들이 T 테스트, T 분포, T 검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하는 법을 배우실 때 실제로 이 T 분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과 스태티스틱 이 T 분포표 한번 보시면 이거를 방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V가 1일 때부터 V가 무한대일 때까지 있어요. 무한대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샘플 수가 많은 거예요. 맥주 공장에 맥주를 다 마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정규 분포 평균 값으로 더 갔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정규화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샘플 수가 적을수록 불확실성이 높겠죠. 하나만 먹어보고 어떻게 다 그 품질 관리가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뚱뚱한 팻테일의 그런 분포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 분포표에 대한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 분포는 어디다 쓰나?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널드 피셔라는 마지막 그 통계학자는 이 피셔가 했던 것은 이제 실제로 계획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집단을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피셔가 했던 대표적인 실험 중에 그거 이제 가장 유명한 실험이 뭐냐면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뭘 많이 마시죠? 홍차 애프터눈 티 세트 영국 가면 많이 먹는다고도 하잖아요. 그 애프터눈 티 세트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홍차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우리가 밀크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밀크티를 홍차에 우유를 넣어서 만든 밀크티인지 우유에 홍차를 넣어서 만든 밀크티인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어떤 여성 귀족이 등장을 했어요. 저게 진짜 맞을까? 저 양쪽 간에 어떻게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먼저 놓고 맞춰보고 먼저 놓고 맞춰보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그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2분의 1 확률로 5번만 맞춘다고 해도 어때요? 3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의미 있는 실험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연 실험을 해봤더니 우유가 80도가 이상이 되면 우유가 알갱이로 변성이 돼요. 그러면서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유를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로널드 피셔가 했던 그러한 실험군 대조군, 우리 실험군 대조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실험군 대조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노바 테스트라고, 방금 티 테스트 배운 이후에 아노바 테스트라고 이 수확량이 실제로 변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테스트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셔의 실험으로 방금 유명한 방금 밀크티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농업 그리고 진화,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계속해서 통계적인 확률을 내는데 우리가 쓰여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멘델의 우성의 법칙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동그란 콩과 쭈름진 콩 두 개를 교배를 하면 실제로 동그란 콩이 나올 때도 있고 주름진 콩이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는 동그란 콩이 나오길, 우리가 주름이 안 진 콩이 나와서 상품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들이 맨 처음 통계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통계의 쭉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통계의 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골튼이 했던 그 벨 디스트리뷰션 커브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표준화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화씨 온도를 말씀드리면 화씨 온도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런데 화씨 온도라는 것을 화씨 온도에다가 32를 뺀 다음에 9분의 5로 나눠주면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럼 섭씨 온도로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섭씨 온도를 듣자마자 그 온도면 내가 옷을 좀 가볍게 입어야 될지 아니면 오늘은 좀 더 두껍게 입어야 될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표준화된 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표준화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빅맥 지수가 뭔가요? 네, 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햄버거가 미국에 있는 햄버거, 유럽에 있는 햄버거, 우리나라에 있는 햄버거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그래요? 아, 다 외국에서 먹으시면 좀 더 많게 느껴지시고 우리나라는 좀 짜게 주는 것 같고 그러신가요? 그래요? 사이즈도 틀린 것 같고 여러분 빅맥 지수가 그거죠. 여러분 프랜차이즈의 모든 햄버거의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라는 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전 세계에 동일한 질량으로 그리고 동일한 패티의 크기로 그리고 동일한 프로토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맥도날드 드시면 얼마죠? 아, 유럽에 안 가셨는데 자꾸 아니면 예전에 대학 때 배낭여행 가셨던 기억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하죠? 빅맥 안 드시는구나. 아, 지금 3,5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그걸 사실 만약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 먹는다. 그 맥이랑 그리고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 먹는다. 유럽의 스위스에서 빅맥을 한번 먹었었는데 한 10,000원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세트 메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트 메뉴도 3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 빅맥 지수처럼 우리가 물가를 각국의 다 물가 지수를 어떤 평균화내지 않더라도 그 지수만 봐도 각국의 물가 실제로 그 나라가 실제로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 물가를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높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 바로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통계에서 표준화를 한다. 왜 표준화를 해주냐? 확률 변수를 이렇게 쭉 볼게요. 확률 변수를 쭉 보시면 제가 잠깐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 확률 변수에다가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 말은 무슨 내가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확률이 담겨 있는 변동하는 숫자가 이 변동하는 숫자는 늘 평균은 U고 이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따르는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시그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U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평균이 다르고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뭐 6의 제곱 그리고 평균이 90이고 분산이 2의 제곱 뭐 이렇게 평균과 분산값이 다르면 두 개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없겠죠.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고 예를 들면 평균이 여기가 80이다. 그리고 여기가 6의 제곱이다. 시그마가 6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프하고 90이 있고 표준 편차가 2다. 표준 편차가 2면 굉장히 작겠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은 그래프. 시그마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 두 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화라는 것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내가 갖고 있는 X 변수를 평균으로 빼주는 겁니다. 평균으로 빼주고 그 평균으로 빼준 값을 시그마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80이나 90 이렇게 했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표준화된 그래프로 해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은 늘 0이고 그리고 이 편차는 시그마의 제곱은 1인 이러한 그래프로 다 같이 바뀌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표준화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바로 이제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 우리가 아까 벨 커브 보셨죠. 그 벨 커브처럼 하나의 이상적인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가 이 평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으로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는 이러한 확률 분포 함수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 지금 여기서 있는 뮤가 모평균 그리고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모집단 안에서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로, 그다음 표본에서는 표본에 대한 평균과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로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실제로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쭉 보시면 이게 있다는 의미, 나중에 제가 유의 수준 95%다, 신뢰 수준 95%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 95%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정규 분포의 곡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68, 95, 99.7%의 규칙, 이게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서의 0부터 1까지의 면적, 그리고 0부터 2까지의 면적, 0부터 3까지의 면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고, 데이터가 내가 해보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제 영역을 찾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으신다. 그러면 0부터 내가 1까지 구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안에서 Z는 2를 찾으시고, 그리고 1.00이니까 00을 찾으셔서 요 안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시면 여기가 0.3413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전체 면적은 34%구나. 전체 면적에서 여기 0부터 1까지의 이 면적은 34%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34%인데 내가 지금 0부터 1까지의 면적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면적이 또 필요하잖아요. 방금 1까지의 면적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면적이다. 그러면 여기선 1이지만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안에 없어요.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2를 찾으시고 00을 찾으시면 거기에 안에 있는 값이 48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전체 면적은 82%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분포든 표준화를 시켜서 그 안에 면적에 들어오는 확률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뭐 계산하는 것도 뭐 풀고 그랬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그 곡선의 영역을 찾으시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실 텐데, 이 확률 변수 안에서 퍼센타일이라는 백분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아까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 같은 것도 히스토그램이 전체가 있을 때 그것을 100의 단위로 쭉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균등한 영역으로 다 나누다 보면 그 안에 99개의 경계점이 생기는데, 그 99개의 경계점에 생기는 값들이 바로 백분위수입니다. 퍼센타일. 그래서 그 값보다 작은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100분위수다. 그러면 그보다 작은 것을 P%라고 읽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을 비교할 때 퍼센테이지 포인트로 비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값은 100-P%가 되는 경계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분위수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백분위수까지 설명을 드리고 방금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보는 이 두 가지 견해, 확률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나왔을 때 방금도 어떤 공이 랜덤하게 떨어져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50%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인데 바로 확률은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수 이론, 프리퀀티스트 뷰. 여러분들이 이 시행을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동전을 던지게 해요. 동전을 던지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횟수의 동전을 던지게 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할 것인가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건을 동일한 조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시행 횟수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 그래서 반복의 시행의 여부와 없이 정의된다. 그러면 여기 오늘 서울 지역의 예보 이런 식으로 가끔 흐리고 비, 구름이 많고 가끔 비, 구름이 많음, 구름이 많음. 이런 것들은 확률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강수 확률 70%, 80%, 20%,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확률은 어떤 비율일까요? 도수 이론일까요? 아니면은 주관적인 견해일까요? 도수 이론. 도수 이론인 것 같다.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서울 지역 예보 황수 확률 70%, 60%, 2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도수 이론 같다. 네. 뭔가 틀리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럼 룰렛에서 지금 룰렛 해보셨나요? 아, 다들 뭔가 해봤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을까봐 극도로 경험치를 낮추고 계시는데 이 룰렛에서는 지금 이 룰렛에서 그 카지노에서 가장 당첨 확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게임이 어떤 거죠? 블랙잭이에요. 아, 여기 안 해보셨다고 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 확률 게임은 카지노에서는 도수 이론, 프리퀀티스트 뷰겠던 우리가 여러 번을 시행을 해서 그 숫자만큼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의 예보는 그럼 확률 보는 견해 중에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강수 확률 30%다. 그럼 30% 하면 우리가 우산 대부분 안 가지고 가시죠. 한 50%는 넘어야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가는 수고로움을 하는데 이 실제로 강수 확률도 우리가 도수 이론입니다. 도수 이론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은 계속해서 컴퓨팅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계산한 결과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독립적으로 매일 날씨는 독립적이잖아요. 그걸 여러 번 시행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실제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속도 몇 속도이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강수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알파고가 굉장히 2016년에 핫했죠.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맨 처음에 굉장히 바둑이라는 게 복잡한 게임인데 이 복잡한 바둑이라는 게임을 알파고가 실제로 이길 확률에 대해서 막 계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커제가 알파고를 이길 확률 0%다. 뭐 이러한 뉴스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 바둑에 있어서의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그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안에서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 수를 두었을 때 상대편이 어떤 수를 두고 그 상대편이 어떤 수를 뒀을 때 내가 무엇을 두었을 때 또 이길 승률이 높아지는지를 이제 매번마다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뭐 원저수보다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파고에서 우리가 계산한 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을 섞는 거예요. 먼저 알파고가 바둑 판세를 전체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승률을 계산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바둑 판세를 분석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수를 둬야 되는지가 첫 번째 확률에 대한 계산이고 두 번째 확률에 대한 계산은 알파고의 상대방 수 읽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쓰면 나는 그 다음 전략이 어떠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파고가 계산한 확률의 수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러면 바둑이 한 줄만 더 있었어도 굉장히 알파고가 헷갈렸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함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률에서의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확률 함수에서의 지금 확률 분포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나중에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확률, 실제로 내가 관측한 관측치의 몇 퍼센트가 이 안에 들어가야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단위 하고 정규 분포,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